네, 상쾌 레디오씨 민혜연 원장과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건강한 삶을 꿈꾸는 또 좀 자주 붓는 이두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근데 이두성 기자 이게 붓기예요? 저 찐 거 아니에요? 둘 다죠. 정확히는 둘 다인데, 저는 가끔 방송하다 보면은 분장실 선생님들께서 분장실 때랑 방송 끝나고 그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약간 실시간으로 붓기가 계속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많네요. 지금 2교시 좀 다를 겁니다. 어. 아까랑 또 달라요. 사실 본방송 때 여쭈고 싶었는데 살이 찐 것과 네. 붓기와 이거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좀 급격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붓기에 가깝습니다.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사실 수분에 대한 대사는 급격하게 계속 조절이 가능한데 살이 찌고 빠지는 건 지방 대사잖아요. 네. 이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체중이 다르거나 뭐 반지 사이즈, 신발 사이즈가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부종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한 1, 2주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럼 만성 부종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체중이 살이 찌는 거야. 예, 살이 찔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조금 더 내가 정말 부종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예. 저희가 병원에서 부종을 확인하는 방법이 종아리 앞쪽을 보는 거거든요. 어? 종아리 뼈가 이렇게 단단하게 있잖아요. 네. 여기를 눌러보세요. 예, 예. 그랬을 때 뼈 위를? 저도 지금 아침이라 살짝 부어 있는데 이게 빨리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좀 오래 있으면 부종이고요. 살은 당연히 탄성이 좋기 때문에 네. 눌렀다가 떼도 금방 돌아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약간 무릎 한 뼘 아래 정도의 그 살을 눌러보면 그러니까 이 밑에 뼈가 단단하게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뼈 닿을 때까지 꾹 누르시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 부종인 분들은 움푹 패인 채로 저요. 몇 초 이상 유지가 됩니다. 살인가 본데. 저 그래요. 제가 진짜요? 직접 보여드릴 수는 부종이 좀 없지만 있으시면 그래요. 저도 지금 약간 있거든요. 아하. 무릎 아래 그 단단한 이 뼈가 있는 부분을 꽉 눌러셨을 때 빨리 안 되돌아오면 네. 붓기다. 저는 부종이 그러니까 늘 부어 있으니까 좀 진짜 궁금한 게 뭐 살도 쪘습니다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 진짜 방송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보기도 하고 적게 마셔보기도 하고 저녁을 굶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날마다 너무 다르니까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기준을요? 그러니까 왜, 전날에 언제 짠 거 붓는지? 먹고 자면은 붓는다 그래서 그렇죠. 네. 아예 안 먹고 잤을 때도 다음날 그래도 부어있고 부어요? 전날에 뭐 좀 짜게 먹었는데도 다음날에 멀쩡하고 뭐 이래가지고 약간 만약에 내가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붓는다고 하면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수분 대사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이 콩팥,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부전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정말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종이 굉장히 심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뭐 질병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능이 조금 저하가 돼 있는 분들이 혈압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부종도 좀 생기는 경향이 있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기는 게 비만의 경우에도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다 사실은 모든 기관들이 다 연관이 있어요. 그쵸. 또 비만하면 또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그러니까 길게 유지를 하셔야죠. 하루 저녁 안 먹었다고 내 몸에서 갑자기 나트륨이 다 빠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생활 습관을 내가 장기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종이 심하다면 그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혼나는 기분이어가지고 약간 오늘 혼나고 있어요. 쭈글쭈글해지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클로징 때 저희가 예고해드린 팔뚝살 여기는 본론으로 맞아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고 이제 뭐 민소매 많이 입으시니까 요거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맞아요.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여성분들이 체격과 상관없이 마르신 분들조차도 나이가 좀 생기면 이제 팔뚝살이 생겼다고 많이 고민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특정 부위만 살을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해도 몸에 있는 전반적인 지방이 빠지는 거지 그 부분의 지방만을 뺄 수가 없고 우리 몸에서 지방은 여러 가지 수용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호르몬 수용체나 이런 수용체들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 수용체가 많은 쪽에 있는 지방부터 빠지게 됩니다. 근데 팔뚝살이 그런 게 좀 없어요. 수용체가 적다. 네, 그래서 살을 빼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또 하나가 또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들 거북목이고 라운드 숄더고 이렇게 맞아요. 스트레칭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뚝살 같은 경우도 겨드랑이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림프순환이나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좀 막혀있는 경우들이 많죠. 예, 여성분들 꽉 끼는 속옷도 그런 원인이 되고. 그럼 너 친구가 놀리면 너 이렇게 팔뚝살 안 빠져? 그럼 나 수용체가 적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그거보다는 림프 순환이 안 돼서. 그렇죠. 순환이 잘 안 돼서 되게 안 이것도 원인이 좋죠. 될 수 있죠. 네. 맞아. 아니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좀 꽉 끼는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러면 유독 더 잘 붙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울퉁불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 팔뚝살 부분이요.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셀룰라이트가 또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예요. 맞아요. 이게 울퉁불퉁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특히 림프 순환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폐물 배출이 안 되고요. 지방 찌꺼기 같은 것들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염증이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지방과 염증이 만나면 셀룰라이트가 생기거든요. 이건 남성분들은 사실 잘 모르세요. 근데 여성분들은 90% 이상 거의 다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완전 알아요. 예, 호르몬의 영향과 유전적인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르신 분들도 사실 팔뚝 뒤를 이렇게 딱 비틀면 네.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미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심해지면 통증을 유발합니다. 아플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니 염증이기 때문에. 저 어릴 때 약간 엄마 반팔티 입으면 제가 엄마 뒤에 이렇게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놀리는 게 좀 죄송스러워요. 안 돼요. 왜냐면 여자는 거의 한 20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허벅지 뒤쪽이랑 팔뚝에 생기는 셀룰라이트는 진짜 마른 사람도 다 있어요. 다. 아까 좀 심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팔뚝 살이 좀 그 질환으로도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좀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팔뚝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치매요? 생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직접적으로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의 팔뚝과 치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면서 나온 결과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팔뚝살이 많이 찌는 이유가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 같은 것들의 문제나 혈관 상태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일종인 치매와도 연관성이 깊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다른 곳에 비해서 팔뚝살이 유독 많이 찌고 셀룰라이트 같은 게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혈관 건강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아니 그럼 팔뚝살 이렇게 뭐 이래서 내가 빼고 싶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위만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뭐 지방 흡입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팔뚝살을? 사실 뭐 예쁜 쉐입을 만들겠다고 지방 흡입을 하는 거야 뭐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죠. 근데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우리가 보통은 건강을 생각해서 살을 빼라라고 하는 이유는 체중을 감량을 하면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당 조절도 잘 되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도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해서 빼는 게 아니라 지방 흡입을 통해서 빼게 되면 건강 이득 효과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팔뚝살을 뺀다고 하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뭐 지방 흡입 빠르지만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식이요법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그게 있긴 하지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셀룰라이트 녹이는 시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것도 있어요? 들었는데. 그죠. 병원에서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나 아니면 이제 고주파나 이런 열을 이용해서 지방 세포를 녹이는 시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안 그래도 딱 여름철이고 딱 옷소매가 짧아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찬성이고 저도 그런 시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시술도 최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방을 녹여내도 결국은 얘가 배출이 돼서 빠지려면 순환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뭐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스트레칭과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것들을 병행해주는 게 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방법입니다. 병행하지 않으면은 시술로 빼도 또 생기겠군요. 아, 그렇죠. 또 차후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세포를 아무리 줄여놔도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결국은 돌아오게 되니까요. 근데 꼭 팔뚝은 다른 부위에 살이 없는데 지방이 적은데 이 부분은 안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지방이 좀 많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팔뚝만 두꺼운 사람. 그런 있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이제 팔뚝 같은 경우도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날갯살이라고 표현하세요. 날개. 살이 많지 않아도 탄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갯살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좀 예쁘게 쉐이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식이요법만으로 빼는 것보다는 운동을 좀 같이 해서 탄력이 좀 붙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결국 좀 근력을 키우는 게. 그렇죠. 근력을 키우게 되면 근육과 피부를 이제 같이 연결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매달리게 해주는 근막층도 같이 힘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는 팔뚝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몸이 좀 비대칭이 좀 심한데 아. 신체가 특히 팔뚝도 그쵸. 굵기가
저 왼쪽이 조금 굵거든요. 많이 아, 써서 그런 진짜요? 건데 아, 그래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인 게 저 테니스를 쳐서 그런 건지 그런 운동하면 그렇죠. 오른팔이 거의 더 두꺼워. 1.5배예요. 그래요? 네, 많이 주된 차이가 손이 주로 조금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지방보다는 대부분은 근육의 차이일 근육. 확률이 더 높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뭐 양손을 다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상 분명히 주되게 더 쓰는 손이 있게 되고 한쪽을 통해서 더 짐도 많이 들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특히나 비대칭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백이거든요. 아, 가방을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돼서. 들게 되면 예, 뼈의 위치도 살짝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근육을 쓴다거나 전반적으로 그리고 몸의 대칭 같은 것들도 이렇게 비틀어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팔뚝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체 부위가 완벽하게 대칭인 곳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혈압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너무 극심하게 차이가 맞아요. 난다라고 하면 이게 근육의 문제인 건지 또는 안쪽에 있는 혈관의 문제나 신경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검사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근육의 문제라면 덜 써야 해요? 두꺼운 쪽을? 반대 그렇죠. 또는 이제 반대 손을 한쪽 많이 써요. 쪽보다는 아, 예, 많이 너무 한쪽만 많이 쓰고 있으면 사실 관절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눠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스트레칭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동만 하고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완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잠깐 유튜브 댓글 좀 질문 좀 여쭤볼게요. 황재원 님이 어디서 들은 건데 스마트폰 이렇게 만질 때도 팔을 길게 해서 만지는 거랑 가까이 팔을 접은 상태에서 만지는 거랑 이 팔뚝살에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순환에 상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순환에.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하건 오래 잡고 있으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면 사실 뭐 오래 보지 않는 게 가장 좋긴 그렇죠. 한데 안 된다면 반대쪽 손으로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좀 풀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목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근육들이 수축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게 눈 건강에도 좋고 팔의 관절이나 여러 가지 관절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하. 오래만 하지 마세요. 예, 오래만 하지 않는 게 좋고 순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주희님과 저 다른 분께서 같이 좀 공통된 질문에서 붓기 관련인데요. 이주희님은 붓기 빠지는 차를 먹으면 괜찮지 않냐라는 의견 주셨고 또 붓기는 물 관련 있지 않나요?라고 유안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물 또 차 이것과 붓기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또 그 소금차가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그건 소금차는 또 그 뭘까요? 뭐 소금 염분을 민원진 좀 금시 넣고 초문이신 아, 그래요? 표정이. 그게 뭐 소금 농도 뭐 0.9%인가 맞춰가지고 생리식염수. 네, 마시면은 또 좋다. 아, 붓기에 좋다. 아, 아무래도 이제 수분, 그러니까 붓기라는 건 결국 수분 대사이기 때문에 수분량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붓는다고 무조건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붓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분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뇨 작용이 있는 차를 드시거든요. 예, 예. 근데 역으로 우리 몸이 붓는 건 혈액 안에서의 혈액량이 부족할 때 오히려 이게 더 뺏겨버리면 몸에서 대사가 더 떨어지게 되고 역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부종의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고요. 예. 그리고 웬만한 생리적인 부종은 오히려 체액량이 충분해지면 이 삼투압 조절에 의해서 밸런스를 찾기 때문에 더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침에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부을 때, 근데 내가 뭐 촬영이 있다거나 어떤 미팅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붓기를 좀 빼줄 수 있는 종류의 차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만성적으로 가면 내 몸에서 계속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빼내게 되거든요. 그럼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만성탈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용하셔야 되고 이 붓기를 빼는 차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네. 막 1.5리터, 맞아요. 2리터. 요거는 수분 충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평소에 그냥 물처럼 마시려면 어떤 차를 좀 추천하시나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일반 그냥 생수를 못 드시겠다고 하면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공유차가 고소하기도 하면서 특별한 이뇨작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미네랄 같은 것들도 보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곡물차를 제일 곡물차. 추천드려요. 네. 저는 보리차 너무 좋아요. 지금 몽베베님이 고소하죠. 콤부차라고 아까 올려주셨는데 콤부차는 콤부차는 이제 유산균 발효해서 만든 그렇죠. 약간 차로 식초 같잖아요. 맞아요. 맛이. 요즘 뭐 식초, 뭐 맥주 뭐 맞아요. 대용으로 드시기도 하고 탄산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역시 이거는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종류의 차는 아니에요. 탄산도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주 소량이지만 알코올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 대용보다는 뭐 예를 들면 탄산음료나 또는 이제 식사하실 때 반주 꼭 드셔야 되는 분들 있죠. 술 대신 이런 분들한테 대용으로 예, 탄산음료 드시라고요. 대신. 왜냐면 훨씬 더 그런 알코올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덜 발효음료이기 안 때문에 좋으니까. 유산균도 풍부하게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 탄산감도 보통은
정식 콤부차라고 하면 자연 탄산이기 때문에 탄산이 아주 세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민 원장님은 곡물차를 드신다. 보리차, 보리차, 같은. 현미차.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거는 본방송 관련해서 오유나 바라기님이 아까 올려주신 글인데요. 네네. 전 소화가 안 되고 명치랑 등이 아프고 밥을 잘 못 먹고 살이 5kg가 빠져서 오. 위가 안 좋은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담낭 담석증이었어요. 아이고. 속이 안 좋으면 위만 의심하지 말고 다른 이유도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희님도 허리 아파 병원 갔다가 췌장암 진단 받고 아이고. 오셨다고. 체중이 본인께서 아니요 그 아는 분이. 지인분이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이 소화기계라고 하면 위랑 장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네네네. 얘기하셨던 간담체라고 하거든요. 아. 간, 담낭, 췌장도 소화기계입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것도 거기서 소화기계. 나온 거기서 걸로 담즙이 하는 거니까.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소화 요소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소화계에 같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후복강에 있다라고 하는데 췌장이나 아니면 콩팥이나 또는 담낭도 일부의 경우는 등허리가 아프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담낭은 배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는 그럴 수 있어서요.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등허리의 통증이에요. 우와. 등허리도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괜히 뭐 어디 이렇게 결리다고 할 게 아니라 진단을 병원에 받아보는 게 가봐야겠네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 먹었을 때 더 심해지거나 하면 특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체중 변화에 결국에는 정말 그런 소화기계도 그렇고 호르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살 빠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으로요. 팔뚝살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순환 말씀 많이 림프 해주셨는데 순환. 네. 순환에 도움되는 뭐 동작이나 마사지 네. 몇 개를 좀 알려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림프 마사지라고 하면 우리가 림프절 압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세게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림프 순환을 돕는 건 그냥 이렇게 쓸어주기만 하셔도 돼요. 조금 위쪽에다가 팔 위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쓸어주면서 쭉 좀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 데는 한 번씩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 같은 걸 이렇게 깊게 안쪽으로 넣어서 꼭꼭 시원하게 눌러주시면 좋아요. 겨드랑이를. 네. 어, 그리고 아파. 상체 순환을 위해서 약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눌렀는데 당연히 내가 압박을 해서 세게 눌러서 아픈 게 아니라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라고 하면 림프절 염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쪽부터 해서 쇄골 밑쪽까지 같이 순환으로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운동은 사실 팔뚝살을 쓰는 운동은 거의 이제 삼두 쪽을 사용을 네. 하는 운동들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네. 약간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제가 옆쪽으로 보여드리면 예. 팔뚝 그냥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맨손으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뒤로 넘기는 운동 있죠. 아, 네. 제가 지금 옷이 살짝 불편한데 옷이 저도 팔뚝에서 저도 옷이 안 됩니다. 이게. 여기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맞아요. 팔뚝을 고정해야지 이렇게 흔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팔뚝을 고정한 상태에서 모으시고 뒤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게 조금 편해지셨다라고 네. 하면 생수통 같은 거 하나. 하나 네, 들고. 아니면 덤벨 같은 거 있으면 덤벨 들고 이제 무게를 점점 늘려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사실 맨손으로 이렇게만 해도요 작업하시다가 굉장히 시원해요. 네, 그리고 뭐 어깨 쪽까지 같이 열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팔 든 상태에서 어깨뼈를 뒤로 미는 동작. 이거는 이거. 예전에 다른 시원해. 한의사분도 이 동작 되게 W 도움된다고 쪽으로 하셨는데. 해서 이렇게 양쪽을 같이 모으셔도 되는데 가슴만 내미시는 게 아니라 어깨뼈가 모인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뒤에가 모이는 게 포인트예요. 네. 네, 뒤쪽으로 힘을 잘 주셔야 합니다. 뒤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날개뼈 쪽이 그렇죠. 모아준다. 날개뼈가 모인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둥글게 이렇게 옆으로 주시거나 한 손으로 했을 때는 그냥 손과 어깨를 내 가슴보다 뒤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도 앞에 함께 해주셔서 이게 업무 보시다가 한 번씩 기지개 한 번씩. 폈을 때 그냥 기지개만 피시지 말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동작을 하면 굉장히 시원해요. 이게 사실 막 컴퓨터 하다 보면 아까 라운드 숄더 말씀하셨죠. 맞아요. 근데 이걸 한번 누가 자 어깨 피세요라고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어. 한번 할까요? 재난 문자로 좀 보내주면 안 돼요? 네, 저희끼리 한번 전 할까요? 국민 모두 한 번씩 할 수 있게. 알람 한 그럼 번씩 우리 불러갖고. 이제부터 상클 방송하다가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어깨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쉬운 겁니다. 이렇게 쓸어주는 것과 맞아. 여기까지 그리고 어깨 피는 거 뒤에 날개뼈가 좀 오므라드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거까지. 여기 겨드랑이 엄지손가락 넣어서 꾹꾹 눌러주는 거. 약간 아플 정도로. 네. 살살 누르는데 아프면 병원에 가보시고. 네, 좋습니다. 클로징 음악 주시죠. 네, 오늘 너무나 많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향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오늘 보신 것처럼 아주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네. 2교시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도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니까 이 계정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예.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자 날개뼈 오므려 주세요. 자 이렇게 상클하세요. 감사합니다.